이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우리 그 조선 선박금융인데 정우영 대표님, 우리 지금 선박금융법 연구회 그 수석 회장님이신데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두 번째 세트가 5시 반까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1세션에서는 그 코비드 또는 중국 항만 봉쇄 또는 그 미국 항만 노조 파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류 적체 또 그로 인한 정시성 하락 또 그로 인한 그 운임의 고공행진 이런 그런 현상하고 예측에 대해서 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선 하고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선박금융 이 분야에 있어서 조선이 과연 부활하고 있는가 또는 해운과 선박금융 쪽에 어떤 문제가 버틀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정석주 상무님께서 조선해양산업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슬라이드 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짤막하게 현재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신조선 세계 발주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난 15년간의 평균 발주량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시장의 확장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까지 10년간의 10여 년 이상의 장기 불황은 다소 좀 중단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인데 도표의 왼쪽 부분에 신조선 수주량을 보시면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척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비교해 보면 한국이 좀 더 많은 척이 한국이 더 많고요. 439억 달러, 중국이 470억 달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척당을 보면 한국이 한 1억 1천만 불, 중국은 한 5천만 불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선종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탱커, 컨테이너는 물론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LNG선은 독보적이고 LPG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벌커선 그리고 소형 컨테이너선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중국에조차도 벌크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성과 지수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왼쪽 부분에 보시면 각 선종별로 최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2016년, 17년이 가장 낮은 성과였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7.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물론 최근에
공급망 경색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서 오른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주량이 높아짐에 따라 많아짐에 따라서 성과가 오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장 주도권 변화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 중국과 한국의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장기 불황 시기에 때 정부 지원, 특히 뭐 정책적 금융 지원이나 국내선 발주가 그 나라의 수주 경쟁력을 좌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시장은 양강 체제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지만 친환경 스마트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향후에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은 하락세가 뚜렷한데 사실 10% 이하이고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 시장 점유율의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락세, 추락세는 기정사실화인 듯 싶습니다. 다음은 과거의 조선소 수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약 1000개 가까운 조선소가 조업 중이었는데 올해 3월달 같은 경우는 한 300만 6개 조선소가 조업 중에 있고, 그나마도 2만 대리대 이상의 조선소는 사실은 2009년도 320개에서 올해는 한 110개 정도가 조업 중에 있는 걸 봐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많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내선 발주 추세를 보시면 중국은 국내 해운선사들이 국내 조선소의 거의 대부분 전량 발전한 추세에 있고, 중국 조선소들이 그러한 물량이 자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보통 뭐 낮을 때는 25%, 높을 때는 한 60% 이상까지 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리 국내 해운선사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중국보다 낮은 상태고, 다만 이제 중국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소의 캐파가 크기 때문에 국내 해운회사들이 많은 발주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선 수주량 면에서는 조금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의 시장 전망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고려할 팩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선봉용 대비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많이 중요한데요. 사실 2020년 10월 정도에는 선봉용 대비 발주 잔고가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발주 잔고가 사실 7.7%에 불과해서 상당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한 9.5%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봉용 대비 발주 잔고 비율이 과거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다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발주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도표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클락슨에서 장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워낙 작년에 많이 발주가 돼서 역기제 인상을 조금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한 4, 5년 동안에 상당한 견주한 신조선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관련해서 한국 비중을 한 35 내지 40% 감안하면 올해 4월 달까지는 사실은 한 49%까지 올라가 있는데 향후 6년간 5년간에 걸쳐서 한 1300만 CET 내외 정도 수주를 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만 이러한 수준이 우리 국내 조선소의 1년치 건조 물량을 넘어선다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조선 시장의 메가 트렌드에 보시면 요즘 뭐 글로벌 경제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디지털 전환, 그러면 그린 트랜지션,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이미 저희한테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인구 감소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물론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요. 그러한 상황에서 코비드 19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고 지금 뭐 소강 국민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비제명 요소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좌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주도권 국가 없고, 또 친환경 전환 시장에서는 저탄소에서 무탄소 시장으로 넘어갈 때 분명히 소프트웨어 핸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인구 감소 면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인력면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피크 대비 한 10만 명 이상 감소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4, 15년에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금은 9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지금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 짙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정책, 민간 합동의 어떤 인력 양성 어떤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짜여져 가지고 진행이 돼야만이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조선소의 전방산업인 해운업, 그다음에 구방산업인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선업보다는 상당히 재정 상태, 경영 실적 상태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조 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실현되는데 상당히 지연되는데 이런 미스매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장기 불황도 있어 왔고요.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 주 52시간 최저임금, 코비드 19, 강경가 상승 등으로 해서 조선사 경영 개선 실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영남 건전항이 1000만 대 CT가 하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조선의 외 불리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돼 있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주 52시간, 사내협력사 주 52시간, 이제 최저임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20년 말부터 거의 최저점을 놓고 난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조금 미스매치 원인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나씩 보시면 국내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첫째적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학교 출산율이 0.84, 0.8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인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는 당연한 이야기고, 오른쪽 그러시면 보시는 것 같이 생산 인력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아니냐 생각 들고, 특히 조선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의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덧표로는 안 나와 있지만 조선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리스크 요인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종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추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에만 1년 연간으로 톤당 50만 원이 올라갔고 올해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또 도장에 쓰이는 페인트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탄산가스도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면 초과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주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이 실현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사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어떤 상황 발생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경색이 되고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7천억이 조금 넘는 상태에서 올해 3월 말에 3조 4천억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가만히 보시면 수주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사 손실 충당 부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원가 그러니까 매출에 차지하는 원가가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언론에서 제가 발췌한 그런 그래프입니다만은 최근에 조선산업의 어떤 수익 질은 현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불황 침체는 장기 불황 침체 국면을 좀 탈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경쟁이 치열하고 향후 조선 시장의 G2화가 공고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기적 시장 확장세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스마트 시장을 주도권 확보하는 국가가 향후에 조선 1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금융 지원, 최근에는 파이낸싱이나 RG 등이 굉장히 대형사도 마찬가지지만 중소조선사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팩터로 되게 있고 그냥 국내선 발주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제가 상승도로 조선사 경영 개선의 지원 등이 있는데 조금 더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원자재가 상승 등 인플레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일하는 양식의 변화, 그다음에 노동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민들의 아니면 근로자들의 그런 역도 분명히 치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기업의 배지문 조소, 그다음에 인구 소멸, 여러 가지 공급망 구조 훼손 등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야 우리의 지금 시장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에 일부는 우리 강호준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호준 부장께서는 컨테이너 공급량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정석주 상무님은 조선 전선형대에 걸쳐서 데이터를 뽑아주셨습니다. 강호준 부장께서 공급량이 한 8.3%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정석주 상무님께서도 공급량 한 9.5% 이상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운임이 급격한 하락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어쨌든 마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이 부활하고 있고 중국과 더불어서 G2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장밋빛을 얘기를 해주신 반면에, 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진화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숙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력 조기 개선, 그다음에 조선인력 확보, 또 RG 발급 원활화, 이런 숙제들이 우리 조선 산업에도 있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운과 선박 분야에 대해서 해운 물류 조선 산업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세호 산업은행 심사부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의 장시호 실장입니다. 이게 이제 대면하고 이제 비대면을 동시에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까 저기서 저 휴대폰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 저 화면보다는 우리 지금 비대면 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줌으로 연결하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되게 좋습니다. 예. 제가 저기 맡은 부분은 이제 조선 선박금융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저는 뭐 일단 큰 토픽으로 잡은 게 아니고 최근에 좀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면은 컨테이너 선사에 대규모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 가격 상승이 RG 발급에 미치는 영향, 앞에도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터치하고요. 그리고 선박투자회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선사 이익 규모는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보시면은 21년 영업이익이 보면은 HMM이 7.3조, 고려해운이 1.4조고요. 잔금상선 경우는 한 1.6조 정도, 계열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잔금은 뭐 상장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HMM이 54%입니다. 영업이익률. 이게 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한 20% 될 거예요. 그게 영업이익률이 54%라는 거는 실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올해는 아마 77%가 그렇더라고요. 1, 4분기. 예, 1, 4분기 77%가 그래요. 예, 참 계속 가야 될 텐데. 이만큼 또 이제 화주들은 고생하는 거죠. 화주들은. 네. 그리고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요거는 사실은 의미가 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제조업을 하면은 자기 자산이 100이면 1년 영업을 했을 때 100 정도를 매출을 올립니다. 아주 좋은 회사들이. 그리고 활동성 지표라고 하는데 자기 총자산의 한 배수 정도만 벌어도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HMM은 4.5배 저기 고려해운은 10배입니다. 10배.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떤 기업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아주 특성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이것보다 더 좋고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도 지금 HMM이 1TU당 수익성이 글로벌리 1등입니다. 예, 지난번에 기사가 하나 떴던데 방금 최은성 전무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용선 규모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리 투자를 해서 그게 따르는 수익이 높다. 그런데 용선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하이어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현대상선의 경우는 과거 고용선료 선박이 있긴 하나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이제 상당히 진척이 돼서 이제 반선되거나 폐선하는 경우도 있고 2026년까지 가능하 그런데 그 비중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여기 나왔는데 SCFI 같은 경우는 얼마가 올랐냐면은 이게 지금 한 5배, 10배인가 올랐습니다. 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5천을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한 5배 정도 올랐고요. 펄커스는 보면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수익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저기 20년 초 중국 특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제약상 좀 그냥 표로 한번 보시면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HMM하고 고려해운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수익 내용이고요. 여기 저 다트에서 뽑았는 건데요. 여기 2002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중국 특수에 있어서 이걸 좀 확대하면 좀 플러스 예, 좋네요. 지금 보시면 좌측은 이제 최근 저고요. 그 우측을 보시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정도를 다트에서 뽑았는데 시기일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IFRS가 도입되면서 좀 변동이 있는데 대충 그런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자산이 보면은 HMM이 저기 막 2012년 11년에 보면은 8조까지 총자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선사는 뭐 유형자산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선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자산이 현재 HMM이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조.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은 약 2조, 3조를 하다가 2조로 내려왔다가 중국 특수 때 보면은 약 4조 가까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엄청난 이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박 투자가 엄청 많았을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적더라. 그래서 저는 뭐 과도한 선박 투자 때문에
파산으로 이어지는 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과도한 투자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의 해운을 한번 보시면 정말 특이합니다. 고려의 해운은 어떤 재정적 위기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뭐 전부 다는 알겠는데 제가 분석하면 바로 보시면 유형자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2000억에서 2009년에 가면은 가장 중국 특수가 핫할 때 2008년이 핫하죠. 2000억에서 1400억으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만큼 용선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 해운이 6대4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사선 비율이 6대4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고려 해운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를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한진해운도 투자 규모가 그때도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중국 특수가 붕괴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과도한 투자라든가 계열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다. 뭐 페노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노션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페노션은 다른 데 지원을 해 계열사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열사 간에 또 돈을 다 회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게 법정에서도 무죄로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과도한 선박 투자 이런 것보다는 너무 버블 붕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낸 거는 이제 과거 그때도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 번 돈으로 선박 투자는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번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지는 않았고요. 토론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게 좋겠다. 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물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방 가격 상승이 RG 발급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국방 가격 상승은 아까 이게 지금 2배로 증가하잖아요. 최저 대비 2배 정도 증가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조원가 비중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최근에 보면은 국방 상승이 여기 다 미친 건 아닌데 신조성가 추입니다.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 신조성가가 최저 대비 약 20% 최근에 한 6개월, 1년 만에 LNG선은 신조성가 20% 정도 증가했고요. 컨테이너선은 뭐 컨테이너 경기가 좋으니까 성과는 거의 50% 정도 증가해요. 지금 신조성가입니다. 이건 신조성가. 탱크의 경우는 약 30% 증가했는데 탱크는 실제로 보면은 중고선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중고선은 죄송합니다. 중고선은 11% 플러스네요. 지수가 마이너스고요. 벌크선의 경우는 약 32% 신조가가 증가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동기간 중 중고선가는 LNG선은 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장기 용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11% 정도 증가했고요. 컨테이너가 34% 증가했고 죄송합니다. 이게 컨테이너선이 72% 상승했을 겁니다. 그리고 벌크선이 34% 정도 중고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시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조가가 이렇게 20% 내지 뭐 30% 크게는 50%까지 신조선 가격이 증가를 했는데 아까도 조선 쪽에 보면은 수주가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수주한 거는 원가 상승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주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게 과연 조선소의 플러스냐? 지금 문제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주 현황이 2020년도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수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제가 다른 데서 뽑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조원가를 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되면은 지금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LNG선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186 100만으로 처음에 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올려가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다. 그러면은 조선소의 재무는 수익성 계속 악화될 텐데 그러면은 산업은행에서 RG 발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RG도 상당한 이제 발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있다. 과거에 보면 선박 수주 적정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동해 본부장님도 그걸 직접 담당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그 일몰이 돼가지고 2018년에 끝났습니다. 났는데 그 부분에 뭐 개별적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원이나 산은 이렇게 합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심사함에 있어서 은행별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회사의 재무 상태라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RG 발급은 크게 문제 없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RG 발급은 시중은행이 전체로 해가지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가지고 저기 분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RG 발급은 크게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관련인데요. 선박투자회사법에 기여하신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년이 됐습니다. 저 20년이 됐다니까 벌써 20년이 됐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2002년에 이제 조선 해운 경기가 이제 슬라이드리 올라오면서 선박투자회사법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보시면은 동부가 뭐 1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선박투자 펀드가 정시에 상장이 돼가지고 활약을 받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텍스 베네핏을 또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모용 선박 펀드가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2000년대 하반기 이제 리만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운 경기가 이제 붕괴되고 그래서 좀 이제 위축이 됐다가 그리고 텍스 베네핏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신탁형 선박 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좀 더 간단하거든요 신탁형으로 하는 게. 그리고 제약도 좀 적고 그래가지고 승투법에 의한 선박 펀드는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빨간 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만드는 이제 선박 펀드인데 여기는 이제 멀티에셋 하나만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은 하이 투자 자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까만 게 이제 KSF고요. 파란 게 코마프인데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박 펀드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위축되니까 좀 맞느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대별로 특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에 공모회사형 선박 펀드가 만들어져서 성장도 되고 일반 시중 자금이 산업 자본화하는 데 기여도 많이 했었는데 경기 위축되면서 축소됐고 사모시장형 펀드가 대중화됐다고요. 그때 보면은 저기 지금 멀티에셋 자산운용이 있는데 이게 사는 자산운용이 전신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KDBS도 이 저기 신탁 자본시장법에 의한 이 펀드를 만드는 데 우리가 기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선투법에 의한 거는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양진흥공사가 세든 리스펙을 하잖아요. 그 세든 리스펙 할 때 툴을 이제 선투법에 의한 툴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 KSF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박투자법 관련해서 계약구조가 이건데 왜 이걸 올렸냐 하면은 지금 투자매매업자 펀드 투자자와 저기 회사를 만드는데 주식을 통한 출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선투법이.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여기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든요. 수익증권 발행하면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100%를 뭐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 상으로는 2인 이상인데 뭐 거의 99% 해도 된다고요. 한 명 한 1% 넣으면 되는데 주식으로 하면은 은행들은 금산분리 때문에 주식으로 하면 15% 룰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은행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한 투자자가 15%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험사들도 할 수가 있는데 보험사들도 보면은 보험법에 그런 건 없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들어오는데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투법에 의한 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선박 펀드보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이쪽에 좀 있고, 그리고 선투법은 선박 투자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자기가 뭐 특별 자산 운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기 운용 방법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마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대한해운 계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좀 선투법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정 변호사님께서 좀 고쳐서 활성화돼서 좀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놓은 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축 사유가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짚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앞에서 막 이랬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라고. 죄송합니다. 설명 자체를 너무 클리어하게 해주셔서 별도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대우조선 안호균 전무님, 그다음에 이동해 부사장님, 서기원 사장님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안호균 전무님, 정석주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조선 해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또는 RG 발급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해 부사장님하고 서기원 사장님은 장세호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규모 이익금 사용 방안 또 선박투자회사법 이런 거 중점을 갖고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균 전무님. 예,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교수님. 먼저 이 조선해운 어떤 발전 이런 부분에 긴 시간 또 여러 차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영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정우영 대표 변호사님께도 전무님 지금 그 뒤에 보이는 게 거제 조선소입니까? 예, 조선소 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카메라를 좀 조정하시면 전무님 그 미남 얼굴이 확실히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부분만 보입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게 그걸 잘 모르겠네 이게. 예, 그러면 젊은 비서를 불러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5시 퇴근이라 가지고 근무 환경이 경력자나 고직급 순으로 어렵게 되어 가지고요. 5시 되면 대부분 갑니다. 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이십니까? 뒤에 유리창만 보입니다. 이제 보이시네요. 이제 보이십니다. 이제 예. 이게 예, 위치가 말씀하십시오. 예. 햇볕하고 반사되니까 그런 거. 그럼 저 뒤에
그 블라인드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나을 겁니다. 예, 예, 그걸 내리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 제가 교수님이나 참석자분들처럼 미남이 아니라 가지고 아니, 진짜. 다음에는 5시 이전에 하면 이게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예. 전문의 조금 더 뒤로 물러서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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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예, 예, 말씀. 예, 그래서 정우영 대표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시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그 향후 제가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조선사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 정석투 상무님 말씀 주시고 했는 또 그 산업은행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 설명을 다 주셨지만은 사실은 그 작년 이후 하반기 이후 그 후판 선박의 주요 원가는 지금 현재 성과가 올랐다 그러지만은 그 재료비가 계약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0%를 넘어가면은 선종 따라 다르지만 이익을 내기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은 그 VLCC나 대형 컨테이너는 특히 후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LNG 대비해서 현재 구조에서는 영업이익을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그 후판값만 하더라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그 스틸의 베이스에서 기자재 이런 부분도 여러 글로벌 그런 수고 배로에 따라 올랐지만은 이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재 구조고 아까 정석주 상무님 충당금이 3조 이상 쌓였다는 그 부분은 말씀 주셨는데 미래 손실이지만은 그 손실의 대우조선이 가장 큰 충당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LNGC 외에는 이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은 여기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은 사실은 해운이나 전후방 그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올해 사상 최대 또 이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늘 주제하고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빌딩을 하는 조선업이 이런 그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공생 기반, 특히 조선업은 여러 국가 기여나 외화 가동률이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안정화에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좀 드려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더불어서 우리 김인영 교수님도 저희 회사의 사회 또 이사로 계셔가지고 그런 언급도 주셨지만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그런 가격에 연동해서 그런 그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어떤 플루크츄에이션을 주는 부분, 이런 철판에 대해서 그런 그 선물이나 해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현재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나 공급사와 더불어서 향후에 그런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또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그런 그 조선사들이 그동안의 그 많은 손실, 어쨌든 어떤 그 경쟁력의 베이스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 앞에 말씀 주신 친환경 스마트 선박 이런 부분에 R&D에 가속화하고 그런 캐펙스를 늘리고 이런 행위들을 지금 가속 그런 그 전략적인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앞으로도 좀 정대되고 중국과 그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행 투자, 인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내야 되는 게 가장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올리고요.
그 RG 관련해서 그 말씀 잘 주신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은 좀 전에 기본적으로 은행의 익스포저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가 원가가 실제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성과가 원가를 대입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조선업의 어떤 기반 조성, 그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운, 재건 이런 부분에 또 지원도 주셨지만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그 실질적으로 고정비 성격인 일반 관리비와 감가상각비는 손실이 나더라도 마케팅 차원과 향후의 경쟁력 또 그 고객 차원 여러 어떤 정부 차원 그런 관계에서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반 관리비 감가상각비만큼의 손실이 나더라도 용인을 해줘서 RG를 끊어줬습니다. 올해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의 익스포즈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반 관리비는 물론 작년까지도 일반 관리비는 그 적자에 용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도 그 적자 그 수준만큼만 나도 RG가 끊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임하신 이동걸 회장께서도 그 원가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은 RG를 끊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회사는 그런 아까 친환경 선박 R&D의 가속화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도 가장 급선무로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불황과 기타 선박에 대해서도 그 중후장대형이기 때문에 제 자원의 그런 슬림화와 탄력적인 어떤 구조가 물량에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과제들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보다 더 타이트하게 그 과제들을 그 우리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그런 어떤 사항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토론회 발제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정석조 상무님 말씀 주신 부분과 또 우리 산업은행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 회사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을 관계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주셨으면 하는 발제 차원보다는 그런 회사의 애로와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 내기 어려운 구조다. 근데 RG 발급은 좀 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이동희 부사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은행 본부장, 해양본부장 이동입니다. 저는 김인영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하고 세미나 이번에는 발표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선박금융 관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워낙 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이 CFO를 하다가 이 직을 그만두고 요즘 또 이곳저곳 여러 형태의 자문도 하고 고문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강남에서 옷을 디자인해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월마트에 가는 그 우리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기업인이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일회전 운영 자금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 이유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보통은 한 3개월 만에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지금 180일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류 때문에 특히 이제 해운 컨테이너 이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해운 사태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는 일회전 운영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90일 만에 운영 자금만 있으면 됐는데 내가 생산해서 이제 180일이 돼도 자금이 안 오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강남에 깔렸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2008년 이후에 해운이 근한 12년간 많은 부실을 일으켜가지고 금융기관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지금은 화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상당히 우리 해운업이 정확하게 우리가 저는 그간의 해양이나 이 선박 지원을 위해서 우리 해운 제가 산업은행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한 100여 척 이상, 직간접적으로 다 합치면 한 300척 가까이 제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운의 프로 해운이지만 과거 12년 동안은 우리가 많은 부실을 일으켜가지고 금융에 어려움을 줬다면 지금은 해운이 직접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고, 그 기업인은 1불짜리 그 물건을 옷을 만들어 가지고 30센트의 이윤을 본대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그 30센트를 전부 다 물류비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신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시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 서부 항만 노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해운업이 계속적으로 여러 산업에 주는 영향이 좋은 쪽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세호 실장님이 좋은 토픽을 주셨어요. 많이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그 금융인들한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지금 화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운업이 장기적으로 아주 싸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에 가장 많은 해운 수익을 지금 얻고 있어요. 7조, 8조, 우리가 잔금이나 고려 이 조 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해운업의 새로운 형태의 신뢰 회복의 개혁이나 그런 어떤 전격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LTV를 보통 우리가 70년대부터 우리 해운업 지원을 할 때 자기 자본을 한 10% 정도 냈어요. 보통 유럽에서는 이 아주 오랜 역사상 선박의 경락 대금을 보통 한 60 내지 70%를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60 내지 70%를 해요. 그게 이제 유럽형의 선박금융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획조선이라는 그런 아주 조선과 해운을 자금을 빌려줘서 어떻게 연결해 주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90%, 심지어는 100%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대외 차입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해운업의 그 안정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상당 부분은 이 자기 자금 비율이 낮춰서 그래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우리 장 실장님이 이야기했죠. 이 돈은 두 가지 부분에 써야 된다. 앞으로 분명히 선대 확충이 들어갈 텐데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박 금융의 그 구조도 완전 선진화돼야 된다. 그런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됐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카펙스 비용을 줄이면서 앞으로 우리 화주들한테 저가의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난 12년 동안에 그 해운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해운 기업들을 쪼갰습니다. 이렇게 LNG는 LNG로, 그 다음에 우리 COA 선박은 COA 선박으로, 아니면은 이 전기선대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쪼개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선주업이 이렇게 많이 세분화됐다, 영세하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해운 산업의 경쟁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피해를 줬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운 산업이 하주나 전체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튼실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합 해운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 비즈니스, 모노라인으로 가지 말고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
현대 상선에 보면 6호 카캐리어나 이런 것들로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자금들이 진짜 좋은 어떤 해운사 종합 해운선사로 거듭나는데 좋은 그 어떤 M&A나 그런 자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해운산업이 많은 그 어려움을 끼치고 지금도 사실은 돈은 벌고 있지만은 그 돈이 이례적이고 많은 피해를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수많은 그 이 중소기업들에게 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해운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인식을 좀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시간은 걸립니다.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해운기업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제대로 된 건전한 그 신뢰 회복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시각을 바꾸기 쉽지 않다. 개별 기업의 재무 비율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의 산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 이제 이 유사일의 큰 수익들은 개별 기업으로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해운산업 전체적으로 기반이 튼실해지는 그러니까 선박금융이 선진화되는데 그리고 산업 자체로서도 해운기업이 종합물류회사로 커나가는데 그런 데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있는데 우리 그 정우영 대표님이 자꾸 시간을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없으면 24시간 발표하실 분들을 5분만 시간을 주고 발표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2부 세션이 사실은 한 25분,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한 시간이 좀 5분 넘었는데 여러분께 한 7분만 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기원 사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사장님은 뭐 조선해양, 금융, 정보 이렇게 분석, 애널라이즈를 참 굉장히 주특기로 하고 계셔서 오늘 발표한 주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선박금융의 서기원입니다. 제가 노래하러 앞에는 나왔는데 또 스피치하러 나온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노래 대신에 좀 해주시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는 다음으로 하고요. 오늘 정말 그 전문적인 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 해운 이렇게 전부 그 망라해가지고 좋은 내용들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조선업은 아무래도 이제 해운업보다는 경기 조금 후행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은 뭐 누구는 또 조선업의 그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운 쪽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해운업을 맡고 계신 대표님들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또 이 투자를 할 것이냐 상당히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쓰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그 이동해 실장님께서 말씀을 사실은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점돼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고 그 해운사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M&A도 필요하고 또 사업 다각화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 사이클에 대한 그런 그 해치 그다음에 어떤 그 업에 대한 해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그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운업과 그 상관성이 적은 그런 업종에 뭐 어느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그 해운업의 그 경영자들께서 또 보시는 시각이 있을 테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동떨어지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좀 경기 방어적인, 해운은 전형적으로 경기를 타는 그런 시클리컬한 업종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해운이 좀 어려울 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시든지 인수를 하시든지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쪽 선박금융업계로 온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전문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그 장세호 실장님께서 선박투자 회사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원래 김 교수님께서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지금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발표할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론만 하기로 했고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선박금융이 어렵습니다. 선박금융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벌면 저희가 사실은 옆으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선박금융사의 역할은 상당히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금융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 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산운용사에서 그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펀드는 여러분들한테 주주총회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통장에 돈 넣고 그러면 자기 수익증권 몇 자 이렇게 그게 나오죠. 그게 몇 자인지도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얼마 투자했다 그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탁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사실은 이제 매입하시는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이 펀드는 사실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선박투자회사라는 이 선박펀드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주모를 발표했던 자료 중에서 이제 과거 히스토리에서 선박투자회사법을 자본시장법에 흡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들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선박투자회사법을 금융위 손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제 선박금융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사는 사실 그거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이제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볼 때 그런 그 하나의 희생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해양진흥공사가 생기고 전에 조기열 대표님도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해양진흥공사 역할 중에서 선박금융의 저변 확충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저변 확충의 의미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 해운사들이 정책금융의 달콤한 그런 맛을 지금까지 봤고 또 거기에 그 수혜를 좀 받는데 물론 이제 그거마저 이제 보지 못한 해운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해운사들은 사실은 그 수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리스크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선박금융의 해운사의 신용도도 있지만은 사이클에 따르는 그런 변동성, 그 다음에 선박 가격 여러 가지 그 변동성도 있는데 그거를 그 리스크를 다양하게 흡수해 줄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향후 몇십 년간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이 선박금융을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이 좀 더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스페큘레이터도 또 나와서 고위험 투자도 하고 그런 어떤 금융의
선박금융의 생태계를 좀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선박투자 회사법을 향후에 만약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 선박투자 회사법의 24조, 25조에 보면은 오히려 자본시장법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그런 그 레귤레이션으로 선박금융사들을 좀 옥죄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레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금융시장에서 좀 더 많은 투자자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투자자들이 선박금융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한번 논의를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 해운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을 나눠야 됩니다. 잘 벌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사실 선주업 플러스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주업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가에 대한 그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그거를 그 선박금융 투자자들한테 일부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자기가 그 픽스드 인컴 플러스 선박에 대한 어떤 캐피탈 게인도 그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뭐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고 그런 개미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금융시장에서도 그런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자기가 하이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에 하이 리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운사들도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베풀어 주시면 좀 더 그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이 계열사 대표 회장님 주재 모임에 가면 참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좀 저희 회사가 좀 살아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한국의 선박금융이 아주 국민학생들도 선박하면은 그 투자의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섹터로서 선박을 편입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예민한 기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KOBC하고 선박투자회사의 관계 조정, 역할 조정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굉장히 준비해 주신 분 또 발표하신 분 감사합니다. 어떤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하면 우리 조선이 이익을 내는 수준으로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나머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은 그 수익을 정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 그다음 세 번째는 선박투자회사법 그 회사의 활성화 방안, 오랜 숙제입니다. 사실 2008년 이후에 계속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숙제입니다. 이 세 가지 숙제를 이번 세컨 세션에서 숙제를 남기고 이걸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이 학회나 포럼에서 다룰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